어떻게 된 거냐고요?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미안해, 사정이 있었어.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장례식장은 국화꽃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한복수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72살의 복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사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벌가의 막내 아들이었던 남편 한진수는 평생 바람을 피웠고 복순을 가정부처럼 대했습니다. 그래도 복수는 참았습니다. 두 딸을 위해서, 그리고 체면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머니, 많이 슬프시죠? 제가 옆에 있을게요. 큰딸 한지민이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순은 딸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톱은 네일아트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물 드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작은 딸 한지우가 물컵을 건넸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지민과 지우는 3일 내내 복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함께 잠을 자고 식사를 챙겨주고 조문객 응대까지 도왔습니다. 복수는 딸들의 변화가 신기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나 얼굴 한번 비추던 딸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복수는 장례식장 휴게실에서 딸들과 사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될까?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적어도 70억은 될 거야. 부동산만 해도 50억이고. 지민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문 뒤에 숨어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각각 35억씩 받는 거네? 아니, 어머니가 다 받으실 거야. 배우자 상속이 제일 많잖아. 그럼 어머니한테 잘 보여야겠네.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맞아. 우리가 효도 많이 해야지.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언제까지 건강하실지 모르잖아. 복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 강동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장모님이 재산을 빨리 정리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 빚이 20억인데 사채 이자가 장난 아니거든.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들으시면 어떡해. 지민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박수진, 지우의 남편도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급해. 의료사고 합의금 10억 마련 안 하면 내가 의사면허 박탈당한다고. 알아, 매형.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해야 해. 어머니한테 재산 미리 나눠달라고 설득하자. 복수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복수는 강남의 대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200평짜리 집은 복순 혼자 살기에 너무 넓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지민이 짐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언니, 내가 모실 거야. 언니는 일 바쁘잖아. 지우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딸은 누가 어머니를 모실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서로 어머니를 떠넘기기 바빴는데 말입니다. 됐다. 엄마 혼자 살 거야.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지민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해. 혼자 사는 거 익숙하니까 걱정 마. 복수는 딸들을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유언장 개봉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진수 씨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 한복순에게 상속한다.
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총 재산 규모는 부동산 52억, 예금 18억, 주식 3억으로 총 73억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지민과 지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복수는 딸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73억. 어떻게든 어머니한테서 받아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산이 많으시니까 세금 문제도 있고 미리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 엄마. 우리한테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지우도 거들었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어머니, 됐다고 했잖아. 복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73억이라는 거금. 그 돈을 바라보는 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복수는 결심했습니다. 진짜 효자가 누군지 시험해봐야겠어. 다음 날부터 복수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길을 헤맸습니다. 지민이 저녁을 차려왔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아침은 먹었어? 어머니, 지금 저녁이에요. 그래, 벌써 저녁이야? 복수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없으세요? 아니, 괜찮아. 복수는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딸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일주일 후 복수는 더 과감한 연기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동네를 배회하다가 경찰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딸 집에 가려고. 우리 지민이 밥 해줄 시간이거든. 지금 새벽 4시인데요? 거짓말. 저기 해 떴잖아. 복수는 가로등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복순의 핸드폰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찾아 지민에게 전화했습니다. 30분 후 잠옷 차림의 지민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민아, 왜 이제 와? 엄마 배고프다고. 지민은 경찰에게 고개를 숙이고 복순을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지민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치매인 것 같아. 복수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딸의 통화를 엿들었습니다. 응, 새벽에 배회하셨대. 병원 데려가 봐야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산? 그건 일단 진단부터 받아보고 치매면 후견인 신청 같은 것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복순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우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너 누구야? 우리 딸 닮았네. 복수는 지우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이거 심각한데? 내일 당장 병원 가자. 두 딸은 복순을 재우고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복순은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치매면 어떡하지? 법적 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으면 후견인 지정해야. 그럼 우리가 재산 관리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겠지. 근데 2명이서 어떻게 나눠? 공동 후견인 하면 되지 뭐. 복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복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효도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너희들한테 가르쳐 줄게. 다음 날 복수는 딸들과 함께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글쎄요. 여름인 것 같은데.
복수는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대통령? 아,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보호자와 상담을 했습니다. 복수는 진료실 밖에서 대기했지만 문틈으로 대화가 들렸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초기 치매 증상이 의심됩니다. 지민과 지우는 숨죽여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선생님, 그럼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지민의 질문에 의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아직 초기라서. 아,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지우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어떡하지? 엄마가 정말 치매면.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재산은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복수는 딸들의 대화를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혼자 서재에 앉아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치매 연기 성공. 2단계 딸들의 본색 확인 진행 중. 3단계. 복수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3억의 유산. 그 돈이 만들어낸 탐욕의 민낯.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게임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복수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복순, 이제부터가 진짜야. 딸들아, 엄마를 절대 우습게 보지 마라. 병원 진단 이후 딸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민은 매일 아침 복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복수는 멍한 표정으로 국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밥은? 어머니, 방금 드셨잖아요. 또 드시게요? 지민은 참을성 있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복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저녁마다 와서 복순의 약을 챙겼습니다. 엄마, 약 드세요. 치매 진행 늦추는 약이래요. 복수는 약을 받아들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을 혀 밑에 숨겼다가 나중에 뱉어냈습니다. 복수는 정신이 또렷했고 딸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수는 낮잠을 자는 척하며 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민과 지우가 부엌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이렇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나도 그래. 근데 어쩌겠어. 어머니 혼자 두면 무슨 일 생길지 모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지우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양원? 응. 전문가들이 24시간 케어해 주잖아. 우리보다 낫지. 지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긴 한데 어머니가 싫어하실 텐데. 치매 환자가 뭘 알아. 그냥 요양원 보내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가면 되지. 그래도 언니 솔직히 말해봐. 언니도 힘들잖아. 어머니 모시느라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지민이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 사실 요즘 거래처 미팅도 다 취소하고 있어. 그럼 결정한 거야. 좋은 요양원 알아보자. 복수는 눈을 감은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그날 저녁 지민이 복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는데요. 무슨 곳? 실버타운이요. 어르신들 전문 케어 시설인데 정말 좋대요. 복수는 멍하니 딸을 바라봤습니다. 거기가 어딘데? 경기도에 있어요. 자연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거기 가면 너희들 못 보는 거 아니야?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가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우리 자주 면회 갈게요. 주말마다요. 싫어. 나 여기 살 거야.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민과 지우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지난번에도 새벽에 나가셨잖아요. 나 안 나갔어. 나가셨어요, 어머니. 경찰이 모셔다 줬잖아요. 복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민이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한번 가보시기만 해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셔도 돼요. 다음 날 복수는 딸들과 함께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시설장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쓰실 방은 2인실입니다.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병원 병실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습니다. 복수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살라고? 네, 어머니. 깨끗하잖아요. 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식사는 단체 급식이고 하루 3번 간호사가 라운딩 돌아요. 시설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철창은 없었지만 1층 창문에는 튼튼한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복순의 질문에 시설장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물론이죠. 다만 안전을 위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혼자는 못 나가는 거네. 어머니, 그게 더 안전하잖아요. 지민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차에 탄 복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괜찮죠?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정말 좋잖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고. 나 안 갈 거야. 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싫다고 했잖아. 나 집에서 살 거야. 복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차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근데 우리도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날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에서 케어받으시라는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이거구나. 날 시설에 처박아 두고 재산만 챙기려는 거지. 집에 도착한 복수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딸들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완전히 거부하시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면 돼.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하면 우리가 어머니 재산 관리하고 거주지도 정할 수 있어. 지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치매 진단서 있으면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해 준대. 그럼 어머니 의사랑 상관없이 요양원 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복수는 방문에 귀를 대고 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딸들이 이럴 수가. 다음 날 복수는 일찍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딸들 몰래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치매라고 하면 딸들이 제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40대 여성 변호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재산 관리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제 의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법원에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렇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네요? 네, 정신감정을 다시 받으시거나 의사의 진단을 번복하시면 됩니다. 복수는 상담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병원의 신경과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어르신, 치매 소견 전혀 없으십니다. 인지 능력도 정상이시고요. 의사의 말에 복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진단서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왜 치매 검사를 받으러 오셨어요? 복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진단서를 받아든 복수는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이게 내 무기야. 딸들이 법적으로 움직이면 그때 꺼내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집에 안 계시던데. 산책 나왔어. 날씨 좋아서. 혼자 나가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민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나 치매 아니야. 산책도 못해? 어머니는 치매세요. 의사가 그랬잖아요. 복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30분 후 집에 도착하자 지민과 지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신 거예요?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산책했다니까.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길 잃으시면 어떡하려고. 나 안 잃어버려. 복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우가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엄마, 언니, 진정하세요. 지민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정말 위험해요. 앞으로는 나가실 때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해? 내 집인데. 복순의 항변에 지민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날 저녁부터 딸들은 교대로 복순의 집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순은 자유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유를 잃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복순은 거실에서 딸들과 사위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후견인 신청 서류는 다 준비됐어? 강동혁이 물었습니다. 응. 다음 주에 법원에 제출할 거야.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후견인 지정되면 바로 재산 처분 가능한 거지? 박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하면 안 돼. 천천히 해야 법원에서 의심 안 해.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간 없어. 사채 이자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강동혁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준비해야지. 복수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3단계 딸들의 법적 조치 대비 완료. 4단계 반격 준비. 복수는 노트에 뭔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치밀한 계획이 노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게임은 이제부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점점 더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척했습니다. 밤낮을 바꿔 새벽에 깨어나 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거부하고 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너희 누구야? 우리 집에 왜 들어와? 복순이 지민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민이요. 지민? 우리 지민이는 아직 초등학생인데. 너 사기꾼이지? 지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쳐가며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언니, 이거 우리 혼자서는 못해. 전문 시설 보내야 해. 지우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법원의 후견인 신청 빨리 진행하자. 2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견인 지정 신문 기일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문 당일 복수는 딸들과 함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복순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복수는 멍하니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더라? 한복순이라고 하십니다. 지민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십니까? 요일? 글쎄요. 복수는 손가락을 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판사는 의사의 진단서와 딸들의 진술서를 검토했습니다. 한복순 씨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딸들인 한지민, 한지우를 공동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지민과 지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1차 계획 성공.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법원을 나오면서 지민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어머니 재산 관리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재산? 내 돈? 네, 어머니 돈이에요. 우리가 잘 관리할게요. 복수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딸들은 바로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후견인 지정 서류를 제출하고 복순의 통장 관리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잔액이 18억 2천만 원입니다. 은행원의 말에 지민과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단 각자 계좌로 5억씩 옮기자. 지민이 속삭였습니다. 나머지 8억은 어머니 요양비로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나누면 돼. 두 사람은 재빨리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앱에서 계좌 이체 알림이 떴습니다. 출금 10억 원. 복수는 핸드폰을 꺼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시작했구나.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지. 다음 날 지민이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요양병원 찾았어요. 오늘 짐 싸서 가실 거예요. 요양병원? 나 안 가.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선택권이 없으세요. 저희가 후견인이에요. 지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싫어. 내 집에서 살 거야. 복순은 버티려 했지만 지우가 복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거기서 편히 계세요. 복순은 억지로 끌려가듯 차에 태워졌습니다. 차는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방문했던 고급 실버타운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복순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곳이에요. 지민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 원장이 나와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수는 3층 4인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좁은 방에는 침대 4개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환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라고?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지우가 복순의 짐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그 좋은 곳은? 거긴 너무 비싸요, 어머니. 한 달에 500만 원이나 해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여긴 얼마인데? 150만 원이요. 훨씬 경제적이죠. 복수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벽지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바닥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복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적응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올게요. 지민은 그렇게 말하고 지우와 함께 병원을 나갔습니다. 복수는 창가에 서서 딸들이 떠나는 차를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딸들이 날 이런 곳에. 하지만 복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계획을 실행해야 해.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복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옆 침대에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여긴 밥이 맛없어요. 익숙해져야 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 자주 와요? 할머니의 질문에 복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여긴 다들 그래요. 처음엔 자주 온다고 하더니 한 달 지나면 안 와요. 할머니의 말이 복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지만 이상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 복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복수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간호사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건물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는 간호사실과 원장실이 있었습니다. 2층에는 환자 병실들이 있었습니다. 3층은 복순이 있는 층으로 역시 병실들 뿐이었습니다. 복수는 비상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놨구나. 복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그리고 내 계획을 실행해야 해.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약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약 드세요. 복수는 약을 받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혀 밑에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뱉어냈습니다. 점심시간 복수는 식당에서 다른 환자들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 70대, 8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치매나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수는 그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2년. 아니 3년? 잘 기억이 안 나네. 가족들은 자주 와요? 처음엔 왔어. 근데 이젠 명절에나 한 번씩.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에 원장이 복순을 불렀습니다. 한복순 할머니, 잘 적응하고 계신가요? 네. 복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치료비를 3개월치 선납하셨어요. 잘 계시다가 좋아지시면 퇴원하실 수 있어요. 원장의 말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복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 할 수 있나요? 딸들한테. 물론이죠. 간호사실에서 하세요. 복수는 간호사실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지우에게도 전화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딸들아, 너희들이 날 여기 버려뒀구나. 하지만 엄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복수는 베개 밑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면회 올 때 몰래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5단계 요양병원 탈출 계획. 복수는 펜을 들고 빠르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수는 병원의 일과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식사 시간, 투약 시간, 소등 시간, 모든 것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딸들은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확신했습니다.
딸들은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고. 하지만 복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너희들이 날 버렸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2주째 되던 날 복수는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배송 트럭이 병원 뒷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에 뒷문이 잠깐 열린다는 것을. 복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탈출 경로를 찾았어. 그날 밤 복수는 다음 수요일을 기다리며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복수는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들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기다려라, 지민아, 지우야. 엄마가 곧 돌아간다. 수요일 오후 2시 50분이었습니다. 복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은 점심시간 후라 피곤한 상태였고 복순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CCTV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층 복도 끝 뒷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 58분이었습니다. 복수는 창고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정해, 한복순. 넌 할 수 있어. 정확히 3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송기사가 뒷문을 열고 물품을 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나와 물품을 확인했습니다. 복수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하느라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재빨리 트럭 뒤쪽으로 달려갔습니다. 72살의 몸이었지만 절박함이 그녀를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담장 모퉁이를 돌아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거기 누구세요? 뒤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아니, 뛰었습니다. 할머니, 멈추세요. 간호사가 쫓아왔습니다. 복수는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블록을 더 가자 작은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간호사는 복순을 놓쳤습니다. 복수는 시장 구석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자유의 느낌이었습니다. 성공했어. 나왔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병원에 두고 나왔습니다. 몸에는 병원복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노트는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병원 입원 전에 적어둔 주소였습니다. 박사립 탐정사무소 서울 마포구 연남동. 2주 전 복수는 인터넷 카페에서 찾아낸 사립탐정의 주소를 적어두었습니다. 딸들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거기로 가야 해.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을 걸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카드도 없었습니다. 복수는 역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네. 복수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병원복을 입고 계시는데 혹시 길을 잃으신 건가요? 청년의 눈이 복순의 옷을 훑었습니다. 복수는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아니에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나오는 길인데 지갑을 두고 왔어요. 아, 그럼 병원으로 다시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괜찮아요. 집이 가까워서 걸어가려고요. 복수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제가 택시비 좀 드릴까요? 걸어가시기엔 힘드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복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청년은 이미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복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은 그렇게 말하고 지하철역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복수는 손에 쥔 돈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사람이 준 2만 원. 내 딸들은 70억을 놓고 날 버렸는데 복수는 눈물을 닦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마포구 연남동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연남동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 박사립 탐정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복수는 계단을 올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남자는 복순의 병원복 차림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복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그런데 복장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 딸들을 조사해 주세요. 복순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탐정 박민수는 복순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우선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순은 지난 2달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사망, 73억의 유산, 딸들의 변화, 후견인 지정, 요양병원 강제 입원. 박민수는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의뢰를 하시려면 성금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요. 하지만 제 집에 가면 어르신, 죄송하지만 성금 없이는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박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손목의 시계를 풀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30주년에 선물한 명품 시계였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1,000만 원은 할 겁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필요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민수는 한숨을 쉬며 시계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을 조사해 드릴까요? 제 딸들이 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요양병원에 있는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조사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동안 저는 숨어 있을게요. 복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디 계실 건데요? 요양병원에서 수배를 넣으면.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연락은 어떻게 드릴까요? 핸드폰이 없으시잖아요. 일주일 후 오늘 이 시간에 여기로 다시 올게요. 복수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문제는 일주일 동안 어디서 지낼 것인가였습니다. 복수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아니, 딸들이 찾아갈 것입니다. 지인들, 역시 위험했습니다. 복수는 PC방 간판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거기라면. 복수는 24시간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입장료 8,000원을 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물함에 짐을 넣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드디어 병원복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는 수면실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에는 잠을 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복순도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던 터라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찜질방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계란과 식혜, 라면 한 그릇. 간단했지만 요양병원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복수는 찜질방 로비의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순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서 70대 여성이 실종되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한복순 씨는 어제 오후 3시경 병원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복순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순의 사진과 함께 발견 시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딸들이 수배를 넣었구나. 복순은 재빨리 자리를 떠나 수면실로 돌아갔습니다. 찜질방 푹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행히 아직 아무도 복순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복순은 일주일 동안 찜질방에 숨어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박민수가 조사를 마칠 것입니다. 복순은 수면실 구석에 자리를 잡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6단계 증거 수집 대기, 7단계. 복순은 다음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복순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딸들에게 버림받고 탈출하고 숨어 지내는 것. 하지만 복순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오후 3시였습니다. 복순은 찜질방을 나와 다시 연남동의 사립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찜질방에서 지내며 머리도 감지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박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복순은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민수는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꺼내 놓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복수는 각오한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수는 파일을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딸 한지민 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복순 앞에 놓였습니다. 명품 매장 앞에서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지민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5억을 이체받은 다음 날 명품 매장에서 2천만 원을 썼습니다. 박민수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성형외과, 해외여행 예약 사이트, 총 3주 동안 1억 2천만 원을 소비했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였습니다.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강동혁 씨는 사채업자에게 갚아야 할 20억 중 10억만 갚았습니다. 나머지 10억은 박민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식 투자에 몰빵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상장 폐지 직전입니다. 10억이 거의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은 딸 한지우 씨는 어떤가요? 지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민수는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남편 박수진 씨의 의료사고 합의금 10억을 지불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진 한 장이 복순 앞에 놓였습니다. 지우가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 강남에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15억짜리 오피스텔입니다. 15억이면 5억으로는 부족한데 대출을 받았습니다. 10억 대출이요. 그런데 문제는 박민수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본인 명의가 아닌 남편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왜요? 남편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어머니 유산 상속 시 상속세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두 딸 모두 제 돈을 자기들 배불리는 데 쓴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박민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민과 지우가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언니, 엄마 요양병원비 3개월치만 내고 그 다음엔 그때쯤이면 뭐 알아서 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오래 사시는 것도 우리한테 부담이잖아. 요양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언니,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자연스럽게. 복수는 녹음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만 들려주세요. 박민수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복수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집, 강남 대저택 말입니다. 네. 복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딸이 며칠 전 부동산 중개업자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시세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집을 팔려고? 네. 제 추정으로는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계시는 동안 집을 매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복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52억짜리 집까지 다 가져가려는 거군요. 후견인 권한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어르신께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으니까요. 복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증거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사진, 영수증, 통화 녹음 모두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박민수는 파일을 복순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 어르신께서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증명이요? 네. 후견인 지정을 취소하려면 어르신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복수는 가방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종이를 펼치자 다른 병원의 진단서였습니다. 치매 소견 없음, 인지 능력 정상. 박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진단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언제 받으신 겁니까? 한 달 전이요. 딸들이 후견인 신청하기 전에 미리 받아뒀어요. 박민수는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진단서면 후견인 지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법원에 후견인 지정 취소 신청을 하시고 동시에 딸들을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복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도 딸들에 대한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속 딸들의 냉혹한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진행하세요. 법적 조치 모두 취해주세요. 복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민수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복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50대 여성 변호사 김미선이 복순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상황은 박 탐정에게 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단 후견인 지정 취소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 예상됩니다. 그동안 제가 어디 있어야 하나요? 김미선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 위층에 작은 원룸이 하나 있습니다. 당분간 거기 계시면 어떨까요? 안전하실 겁니다. 복수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복수는 변호사 사무실 위층 원룸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견인 지정 취소 신문 기일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딸들에게도 법원 출석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지민과 지우는 통지서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후견인 취소 신청을 했대.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요양병원에서 실종됐잖아. 통지서에 보니까 엄마가 직접 신청한 거래. 그리고 우리를 고소했대. 고소? 무슨 죄목으로? 횡령이래. 그리고 부당한 후견인 지정이랑. 전화기 너머로 지민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치매라며? 나도 모르겠어. 근데 변호사도 선임했대. 젠장, 일이 커졌네. 두 딸은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이 어머니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변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합의를 권합니다. 쓴 돈을 돌려드리고 사과하는 게 최선입니다. 15억을 어떻게 돌려드려요? 우리도 이미 다 썼는데.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지민과 지우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편 복수는 원룸에서 신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미선 변호사가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줬습니다. 어르신, 신문 때 판사님이 인지 능력을 테스트하실 겁니다. 침착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딸들과 대면하게 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김미선의 질문에 복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했어요. 복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신문 전날 밤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딸들을 낳고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딸들이야. 난 최선을 다했어. 다음 날 아침 복수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김미선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서 지민과 지우를 마주쳤습니다. 엄마. 지민이 복순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계셨어요?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데. 하지만 복수는 차갑게 딸을 외면했습니다. 걱정? 요양병원에 처박아두고? 엄마, 오해해요. 우리는 그만하세요. 김미선 변호사가 지민을 제지했습니다. 법정에서 이야기하시죠. 곧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복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복순 씨,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5년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복수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여러 가지 인지 능력 테스트를 했고 복수는 모두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진단서를 검토한 결과 한복순 씨는 치매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후견인 지정을 취소합니다. 한지민, 한지우는 즉시 후견인 자격을 상실합니다. 지민과 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지우가 복순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복수는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
너희들이 날 요양병원에 버릴 때는 생각 안 했지? 엄마, 이제 법이 판단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 엄마가 아니야. 복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딸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복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복수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달 만에 돌아온 집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소파는 위치가 바뀌어 있었고 서재에는 모르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딸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고급 커피 머신이 새로 놓여 있었고 안방에는 명품 가방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거겠지. 복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복수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후견인 지정이 취소되었으니 계좌 관리 권한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어르신, 현재 잔액은 7억 3천만 원입니다. 은행원의 말에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18억이었는데 10억 7천만 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이체 내역 전부 출력해 주세요. 복수는 두꺼운 명세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딸들이 쓴 돈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명품 매장, 성형외과,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사, 백화점.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을 석 달 만에 이렇게. 일주일 후 형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지민과 지우를 후견인 권한 남용과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복수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두 딸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 있는 동안 제 허락 없이 쓴 돈입니다. 두 딸에게 돈을 쓰라고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복순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지민과 지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어머니를 위해 요양병원비를 지불했습니다. 그 돈도 제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보낸 곳입니다. 복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은 3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되었고 딸들의 변명은 번번이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판결일이 왔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한지민, 한지우는 후견인 권한을 남용하여 피해자의 재산 10억 7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지민과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인 한지민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한지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두 피고인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10억 7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지민이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래야 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도 엄마 딸이잖아요. 복순은 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이 날 요양병원에 버릴 때 나도 너희 엄마였어. 그런데 너희는 그걸 잊었잖니. 엄마, 10억 7천만 원 갚아. 그게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복순은 돌아서서 법원을 나갔습니다. 김미선 변호사가 복순을 따라왔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네요. 복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집은 너무 넓고 혼자 살기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제가 아는 봉사단체를 소개해 드릴까요? 봉사단체요? 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나 실버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요. 복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네요.
소개해 주세요. 그날 오후 복수는 김미선의 소개로 따뜻한 동행이라는 봉사단체를 방문했습니다. 단체 대표인 50대 여성 이순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변호사님께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복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항상 봉사자가 부족해요. 특히 어르신들과 대화할 수 있는 분들이요. 이순희는 복순을 시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식당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교육실에서는 노인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루에 200명 정도 어르신들께 무료 급식을 제공해요. 그리고 주 3회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어르신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복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요리도 좀 할 줄 알고요. 완벽해요. 급식 봉사와 상담 봉사 모두 가능하시겠네요. 다음 주부터 복수는 따뜻한 동행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 3회,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복수는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도왔고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국이 정말 맛있어요. 80대 할머니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드세요. 복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에서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딸들과의 관계로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봉사활동에 완전히 적응했고 다른 봉사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복순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순 씨, 잠깐 나와보세요. 이순희가 복순을 불렀습니다. 복도에 나가자 낯익은 얼굴이 복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탈출한 날 지하철역에서 2만 원을 건넸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 맞으시죠? 기억하세요? 청년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놀라서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네, 당신. 그때 그 젊은이. 네, 맞아요. 이준서라고 합니다. 청년은 밝게 웃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아니요, 저도 봉사자예요. 주말마다 여기 와서 봉사해요. 그랬군요. 복수는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가 궁금했어요. 혹시 병원으로 잘 돌아가셨나 걱정했거든요. 준서의 말에 복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잡한 사연이 있었어요. 말씀하시기 편하시면 언젠가 들려주세요. 저 경청 잘해요. 준서는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복순과 준서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준서는 IT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였고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준서 씨, 왜 봉사를 하세요? 젊은 나이에. 어느 날 복순이 물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할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독거노인이셨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찾아뵀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갔더니 혼자 쓰러져 계셨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미안한 마음에 봉사를 시작한 거군요. 네. 할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여기서라도 하고 싶어서요. 복수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할머니는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준서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부터 복순과 준서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준서는 복순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줬고 복순은 준서에게 인생 조언을 해줬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왜 병원에서 나오신 거예요? 복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의 사망, 유산, 딸들의 배신, 요양병원, 탈출, 재판. 준서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복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딸들은 연락하셨어요? 아니요. 그리고 할 생각도 없어요. 복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죠. 하지만 이제는 여기 오면 괜찮아요. 복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봉사자들과 어르신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제 새 가족 같아요.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두 사람은 함께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득 딸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지민이와 지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복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이미 끝난 관계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딸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한숨을 쉬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봉사활동이 있었습니다. 준서도 만날 것입니다. 복수는 그 생각에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복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예상치 못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한 달 후 복수는 봉사센터에서 평소처럼 식사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준서도 와 있었고 둘은 자연스럽게 함께 일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가 드릴 게 있어요. 준서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뭔데요? 스마트워치예요. 건강 체크하시라고요. 심박수, 혈압 다 측정돼요. 이런 비싼 걸. 괜찮아요. 회사에서 받은 건데 저는 이미 있거든요. 준서는 복순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줬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준서 씨. 복순은 뭉클했습니다. 그때 복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복순 씨시죠?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복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따님 한지우 씨가 현재 응급실에 계십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어머님밖에 없어서요. 지우가 무슨 일이에요? 자세한 건 병원에 오셔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복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딸이 병원에 있대요. 빨리 가보셔야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준서는 재빨리 차키를 꺼냈습니다. 30분 후 복순과 준서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복순을 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에는 지우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지우야. 복순이 다가가자 지우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지우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시죠? 환자분이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증상도 있고요. 영양실조요? 네. 최근에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복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말랐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 있었어?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남편이, 수진이가 저를 떠났어요.
뭐, 재판 끝나고 저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정과자랑은 못 살겠대요. 지우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도 남편 명의였잖아요. 남편이 그걸 팔아버렸어요. 그 돈 가지고 혼자 사라졌어요. 복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갚으려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쓰러진 거구나.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못됐죠. 지우는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순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딸에 대한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지내? 복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도 힘들어요. 남편이 사채업자한테 또 돈을 빌렸대요. 이번엔 30억이래요. 30억? 도박에 빠졌대요. 언니가 그것도 모르고 집도 압류당할 위기래요. 복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딸 모두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지우의 말에 복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없이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복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도 화가 났지만 딸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단 건강부터 회복해. 그 다음에 생각하자. 엄마. 지우는 복순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복순도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 밖에서 지켜보던 준서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퇴원했습니다. 복수는 지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 엄마, 정말요? 건강부터 챙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우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 씨, 그날 도와줘서 고마워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네. 그런데 준서 씨,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한번 와주실래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언제든지요. 다음 날 준서가 복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보는 대저택의 준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세요? 네. 들어와요. 거실에서 준서와 복수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서 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제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 딸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복순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와준다는 게 지우는 일자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민이는 재정 상담이 필요하고요. 복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준서 씨 회사에서 직원을 구하나요? 아니면 아는 분 중에.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회사 격리팀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그리고 재정 상담은 제 친구 중에 재무설계사가 있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복수는 준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서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천사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그날부터 준서는 지우와 지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준서의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고 합격했습니다. 지민은 준서의 친구를 만나 재정 상담을 받았습니다. 한 달 후 지민도 복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지민은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수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들어와. 이야기하자. 거실에서 지민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도박빚, 집 압류 위기, 이혼 고민.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지민아, 엄마를 돈으로만 봤던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알겠어요. 지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너희들을 너무 시험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날 저녁 복순과 두 딸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지우가 만든 된장찌개, 지민이 만든 나물, 복순이 만든 불고기. 엄마, 맛있어요. 응, 오랜만에 너희가 만든 음식 먹어보네. 세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과연 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다시 돈 때문에 다가온 걸까? 복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수는 준서를 다시 만났습니다. 봉사센터에서였습니다. 준서 씨, 덕분에 딸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그런데 제가 너무 쉽게 용서한 건 아닐까요? 복순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 생각엔 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우 씨 일하는 모습 봤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저도 할머니 덕분에 많이 변했거든요. 준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침실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8단계 딸들과의 화해 진행 중. 9단계. 복수는 펜을 들었다가 멈췄습니다. 과연 9단계는 무엇일까? 완전한 용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일까? 복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들어와. 지우가 들어와 복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준서 씨가 좀 이상해요. 복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제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준서 씨 명함에 적힌 직책이 이상했어요. 무슨 직책인데? 부사장이래요. 그런데 준서 씨는 저한테 그냥 프로그래머라고 했거든요. 복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IT 기업 선도테크 이준서 부사장, 재산 500억 기부 약속. 복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준서 씨가 재벌이었어요? 지우의 말에 복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서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긴 것일까? 그리고 왜 복순에게 접근한 것일까? 복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복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준서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겼을까? 나한테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 복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오전 10시 복수는 준서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 15층부터 20층까지가 선도테크였습니다.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준서 부사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예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한복순이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은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0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에 도착하자 준서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준서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준서 씨, 아니 부사장님, 이야기 좀 할까요? 복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서는 복순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설명할게요.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숨겼어요? 당신의 정체를. 할머니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복수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준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할머니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복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지하철역에서 만난 것.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계획? 네. 저는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준서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아기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제 어머니와 저예요. 복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이 사진 뒷면을 보세요. 복수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거기에는 손글씨로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복순 언니, 준서를 잘 부탁해요. 1995년 3월.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 친구 은숙이의 글씨. 네. 윤은숙, 제 어머니예요. 복수는 충격을 받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숙이, 아들, 네. 그리고 할머니는 저의 데모예요. 복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0년 전 가장 친했던 친구 은숙. 은숙은 미혼모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복수는 은숙이 출산할 때 옆에 있었고 아이의 데모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은숙은 복순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은숙이는 어떻게 됐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복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고 준서도 목이 메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유일한 친구였다고,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왜 연락을 안 했어요? 내가 갔었으면. 어머니가 부끄러워하셨어요.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 것도, 가난하게 산 것도. 준서는 책상 위의 액자를 복순에게 보여줬습니다. 준서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청소일, 식당일 가리지 않고 하시면서. 은숙이, 복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한 후 어머니께 좋은 집도 사드리고 편하게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3년밖에 누리지 못하셨어요. 준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할머니에 대한 기록들을 발견했어요. 일기장, 편지, 사진들. 준서는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할머니를 그리워하셨어요.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없으셨대요. 복수는 노트를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은숙의 일기였습니다. 복순아, 오늘도 내 생각이 났어. 내가 보고 싶어. 준서가 대학에 합격했어. 너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복순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연락도 못하고. 복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못다한 인연을 제가 이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하철역에서 박 탐정을 통해
할머니의 위치를 알았어요. 그날 할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탈출하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복수는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봉사센터도 할머니가 거기서 봉사하신다는 걸 알고 저도 참여했어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복순이 물었습니다. 처음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딸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준서는 복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할머니께 받았던 따뜻함을 제가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복수는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준서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잠시 후 복순이 물었습니다. 은숙이 무덤이 어디 있어요? 경기도 파주에 있어요. 데려가 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다음 날 준서는 복순을 은숙의 묘지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복순은 은숙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은숙 1965에서 2020. 은숙아,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난 몰랐어. 복순은 묘비를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준서를 훌륭하게 키웠더라. 내 아들 정말 착해. 너를 꼭 닮았어. 준서도 어머니 묘 앞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복순 할머니 모셔왔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분이에요. 그날 복순과 준서는 오랜 시간 묘지에 머물렀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복순이 말했습니다. 준서야, 이제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네, 대모니까 엄마라고 불러. 복순의 말에 준서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그래도 돼요? 은숙이가 날 너의 대모로 정했잖니. 이제라도 그 역할을 해야지. 엄마. 준서는 차를 세우고 복순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복순도 준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수가, 내 아들 내가 잘 돌볼게. 약속할게. 그날 밤 복순은 집으로 돌아와 지민과 지우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엄마? 준서야. 이제부터 준서는 너희 오빠야. 복순의 말에 지민과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요? 응. 엄마 친구의 아들이야. 앞으로 가족처럼 지내자. 지민과 지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며칠 후,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복순의 집 거실에서였습니다. 오빠, 제가 회사에서 정말 신세 많이 졌어요. 지우가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우 씨가 일을 잘하셔서 다들 좋아해요.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저도 재정 상담 덕분에 많이 정리됐어요. 지민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복수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하지만 복수는 아직 마음 한편에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행복이 계속될까? 그날 밤 복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9단계 새로운 가족 완료. 10단계. 복수는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한 시간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누가 찾아올까? 복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순의 남편 한진수였습니다. 여보, 나야. 한진수는 야윈 얼굴로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복순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설명할게. 일단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 복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축복일까 아니면 새로운 악몽의 시작일까? 복순의 73억 유산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복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진수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해진 옷, 초췌한 모습. 예전에 거만했던 재벌 남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설명해봐요. 어떻게 살아있는 거예요? 복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었어. 죽은 척했어. 뭐라고요? 6개월 전 내가 사업 실패로 70억 빚을 졌어. 사채업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한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하고 도망친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진짜 죽거나 죽은 척하거나. 복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장례식은? 유골은? 다 거짓이었어요? 의사 1명, 장의사 1명에게 돈을 줬어. 시신은? 무연고 시신을 쓴 거야. 복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나와 딸들은 뭐였어요? 당신은 우리가 슬퍼하는 것도 다 지켜본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6개월 동안 어디 있었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중국에 있었어. 거기서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어. 하지만 실패했어. 한진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돈도 다 떨어지고 갈 곳도 없어서 결국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뭘 원하는 건데요? 복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사채업자들이 아직도 나를 찾고 있어. 도와달라고요? 당신이 날 속이고 가짜 장례식까지 치르게 만들었는데?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부부잖아. 50년을 함께 산. 50년? 그 5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어요? 복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바람 피우고 나를 가정부처럼 대하고 딸들한테도 무관심하고. 여보, 그러고도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뻔뻔하기는. 한진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나 죽게 생겼어. 사채업자들이 찾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 그게 내 알바예요? 당신이 만든 빚이잖아요.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여보, 제발, 나가라고요. 복순이 소리치자 2층에서 지민과 지우가 내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아빠? 지민은 한진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아빠, 살아있었어요? 지우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아, 지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한진수가 딸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지민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가오지 마세요. 지민아, 우리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알아요? 지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살아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지우도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저희한테 사과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돈 달라고 온 거예요? 한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네요. 지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나가세요, 아빠. 아니, 당신. 저희한테 아빠는 6개월 전에 죽었어요.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진수는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럼 정말 날 안 도와줄 거야?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도와줘요. 복순이 말했습니다.
당신 재산 73억 이미 다 법적으로 내 거예요. 유산 상속받았거든요. 뭐? 한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당신 빚까지 갚을 생각 없어요. 당신이 만든 빚이니 당신이 해결하세요. 여보, 그럼 나 정말 죽어. 그건 당신 선택이에요. 6개월 전에 죽은 척한 것처럼 이번엔 진짜 도망가든지 하세요. 복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한진수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10억만, 아니 5억만. 1원도 안 돼요. 나가. 복순이 소리치자 한진수는 결국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복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지민과 지우가 복순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복순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은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준서야, 올 수 있어? 30분 후 준서가 복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복순은 어젯밤 일어난 일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고요? 응. 그리고 돈을 달라고 왔어. 엄마, 혹시 그 사람이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준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알아.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 뭔데요? 집을 팔려고. 그리고 작은 곳으로 이사하려고. 복순의 말에 지민과 지우가 놀랐습니다. 엄마, 왜요? 이 집은 엄마 집인데. 이 집에 좋은 기억이 없어. 남편과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복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커. 혼자 살기엔. 그럼 어디로 가실 건데요?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하려고. 2억 정도면 될 것 같아.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좋은 곳 알아요. 제 아파트 바로 옆동에 매물이 나왔어요. 정말? 네. 제가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복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평짜리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준서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엄마, 여기 좋네요. 햇볕도 잘 들고. 지우가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응, 마음에 들어. 복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가구 좀 사드릴게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필요한 것만 사면 돼. 엄마, 저희가 번 돈으로 사드리는 거예요. 받아주세요. 지민과 지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며칠 후 복순이 새 집에서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복수는 경계하며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한진수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한진수 씨 부인 맞으시죠? 저희 한진수 씨한테 받을 돈이 있어서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복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이혼했어요. 그 사람하고는 관계없어요. 이혼했어도 부인이잖아요. 남편 빚은 부인이 갚아야죠. 그런 법 없어요. 경찰 부를 거예요. 아줌마, 경찰 부르기 전에 문 여세요. 대화로 풀 수 있잖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복수는 떨리는 손으로 준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와줘. 사채업자들이 왔어. 2분 후 준서가 경비원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준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 누군데? 저 아주머니 아들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릅니다. 남자들은 준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줌마 아들? 근데 왜 성이 달라?
그건 상관없는 일이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준서는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물러섰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한진수가 빚 안 갚으면 다시 올 거예요. 남자들이 떠나고 복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복수는 준서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무서웠어. 정말 무서웠어. 이제 안심하세요. 제가 경호원을 고용할게요. 경호원? 네. 24시간 엄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요. 그날부터 복순의 아파트 앞에는 경호원이 배치되었습니다. 복수는 이제야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 재벌 한진수 인천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 복수는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가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미워했지만 그래도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민이 복순 옆에 앉았습니다. 응, 괜찮아. 장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다. 6개월 전에 이미 장례 한 번 치렀잖니. 복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복수는 간소하게 화장만 하고 유골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지민과 지우, 그리고 준서만 참석했습니다. 아빠, 편히 쉬세요. 지우가 유골함을 바다에 흩뿌리며 말했습니다. 복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과의 50년, 이제 정말 끝이네요. 안녕히 가세요. 바람이 불어 유골이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복순의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 시작이에요. 그래, 새 시작?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0억의 유산으로 시작된 이야기. 배신과 탐욕, 그리고 용서와 화해. 이제 마지막 장만 남았습니다. 복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73억의 유산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리고 딸들과 준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답은 마지막 장에서 밝혀집니다. 한진수의 죽음으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복수는 새 아파트에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매주 화, 목, 토요일에는 봉사센터에 나가고 나머지 시간에는 딸들, 그리고 준서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복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랍 속 노트가 생각났습니다. 복수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0단계.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0단계 진짜 유산 남기기. 복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복수는 지민, 지우, 그리고 준서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세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산 이야기야. 복순의 말에 지민과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우리는 더 이상 엄마 재산에 관심 없어요. 지우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들어봐. 복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엄마가 변호사랑 상담해서 결정한 거야. 복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째, 대저택 매각 대금 50억.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중 20억은 따뜻한 동행 봉사센터에 기부할 거야. 건물도 사고 운영비로도 쓰고. 엄마. 둘째, 10억은 은숙 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 거야.
미혼모 가정 아이들 교육비로 쓰이게. 준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셋째, 남은 20억 중 10억은 지민이와 지우에게 5억씩. 지민과 지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받아. 너희들 빚 갚고 새 출발하는데 쓰라고. 복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이 돈을 3년 안에 다 쓰면 안 돼. 매달 조금씩만 쓰면서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해. 네, 엄마. 알겠어요. 지민과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 나머지 10억은 준서에게. 엄마, 저는 필요 없어요. 준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은숙 언니가 너한테 물려주고 싶었을 유산이야. 내가 대신 전해주는 거야. 엄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수는 은행 통장을 꺼냈습니다. 내 통장에 남은 13억. 엄마, 그건 엄마가 쓰셔야죠.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쓸 거야. 근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복수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과 함께 쓸 거야.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추억도 만들면서. 엄마. 세 사람은 동시에 복순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얘들아.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서가 직접 요리한 파스타, 지민이 만든 샐러드, 지우가 구운 빵. 복수는 행복하게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뭔데? 엄마는 왜 처음부터 치매 연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복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을 시험하고 싶었어. 시험요? 응. 너희들이 엄마를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만 바라보는지 알고 싶었어. 복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실망스러웠지. 지민과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희들도 변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못됐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복수는 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바뀌는 거야. 준서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는 진짜 대단하세요. 72살에 요양병원 탈출하고 딸들 조사하고 법정 투쟁까지 하시고. 복수는 웃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엄마한테 배울 게 많아요. 지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복순의 기부로 따뜻한 동행 봉사센터는 새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3층짜리 깨끗한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무료 급식소, 2층은 교육실, 3층은 상담실과 사무실. 개관식 날 복수는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이순희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한복순 할머니의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복수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죠. 복수는 관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73억이라는 큰 돈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복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가족들이 무너지고 저도 고통받았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복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돈의 진짜 가치는 모으는 게 아니라 쓰는 데 있다는 것을요. 특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쓸 때 가장 값지다는 것을요.
복수는 지민, 지우,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복수는 새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급식소, 밝은 교육실, 편안한 상담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지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치? 이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겠지. 복수는 뿌듯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후, 복수는 75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민, 지우, 준서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복순의 새 아파트 거실에는 풍선과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어머, 이걸 언제 준비했어? 복수는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엄마, 선물이에요. 준서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뭐야? 복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봉사센터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복수는 액자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울지 마세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잖아요. 지민이 복순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켜고 네 사람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복수는 초를 불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날 밤 복수는 혼자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10단계 진짜 유산 남기기 완료. 그리고 그 아래 적었습니다. 나는 73억을 물려받았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 진짜 가족을. 돈은 없어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72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복수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보고 있니? 내 아들 내가 잘 돌보고 있어. 그리고 고마워. 준서를 내 인생에 보내줘서. 복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